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시간 54분 가운데 20분을 전 정권 비판과 국정 홍보에 할애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분골 쇄신하겠다고 말했지만 인사 논란과 국정 난맥상 등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표현은 따로 없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20분 동안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잘못된 경제정책, 탈원전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나를 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의 폐기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정치적인 쇼가 돼선 안 된다며 전 정부에서 세 차례나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큰 지원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 수사를 자유와 인권, 법치의 확립 과정이라고 표현했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긴 것, 그리고 경찰국을 신설한 것을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례로 꼽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가슴에 새겨 분골 쇄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후 끊이지 않는 인사 논란과 정책 혼선, 집권 여당의 내분 사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이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거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구상과 국민 통합을 위한 계획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지지율, 인사, 이준석, 윤 대통령은 이런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즉답을 피하거나 에둘러 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비선 논란에 대해선 아예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으로부터 처음 받은 질문은 낮은 지지율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 표를 준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님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원인 3가지만 꼽아주셨으면 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구체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히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 인사 문제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도 물었는데 민생을 받들기 위해 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적 쇄신의 폭을 넓히란 여론과는 거리감 있는 인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과 윤핵관을 공격하며 연일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답을 회피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그러나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란 문자를 여당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것으로 여권 내홍을 촉발시킨 당사자는 윤 대통령이란 점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란 비판이 나옵니다. 민감하지만 중요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비선 논란, 사적 채용 의혹 같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은 아예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오늘 기자회견 거의 정책 홍보하는 자리 같았습니다. 네, 20분이나 되는 모두 발언에서 전 정부에 대해서는 좀 날을 세우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열심히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취임 100일간 한 게 없다는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떤 것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거다 이런 데 좀 집중을 하고 싶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책에 대해서 적극 좀 해명하거나 성찰을 하기보다는 새 정부가 알리고 싶은 메시지에 좀 집중한 회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00일간의 업적이라고 내세운 것들도 좀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이라든지 어민 북송 사건은 야당은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또 민정수석실 폐지나 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긴 거는 고위직이 연이어 낙마를 하면서 인사검증 체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그렇죠. 네, 지적들이 계속 누적돼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도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지만 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죠. 반성이 없이 또 업적을 강조한 기자회견이었는데 업적들도 좀 선뜻 수긍이 되지는 않습니다. 쇄신 관련해서는요. 대통령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전면 쇄신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해왔던 대로 좀 밀고 가겠다 이렇게 좀 들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면 쇄신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인적 쇄신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국정 기조를 바꾸지는 않고 본인의 기존 방식대로 가겠다라는 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인사 쇄신 아니면 국정 운영 기조 전환에 대한 요구가 단순히 정치적 득실의 문제인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국정 지지율이 인기 투표가 아니잖아요.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안과 밖의 인식에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민생에 매진하느라고 못 챙겨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못 봤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언론에 굉장히 최근 며칠 동안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평소에는 모니터를 좀 꼼꼼히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참모들도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전 대표 문제 좀 성의 있는 태도로 답했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무대응 기조이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좀 추가로 했더라도 대답은 안 나왔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무시하는 전략을 쓰면서 또 친윤계 인사로 채워진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좀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지율 하락에 분수령이 됐던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또 윤핵관, 비선 논란 이런 것들이 민감했는데 이거 질문 나올 법했는데 안 나왔단 말이죠. 네. 이정은 기자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왜 질문을 못했습니까? 저는 질문할 기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손을 들면 사회자가 이제 지목을 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그렇게 하더군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비선 논란, 사적 채용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언론사들은 질문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자단이 일부러 질문을 안 한 거냐, 아니면 대통령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질문자를 곤란한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근데 강 대변인은 각 구역별로 골고루 지목하는 데 좀 집중을 했다. 지금 지지자들이 손을 많이 들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택을 그래서 못 받은 거죠. 네, 그래서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기자들이 오히려 좀 불편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또 회견의 의미가 사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일부러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자, 여야 반응 예상은 됩니다만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국민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자세를 표명했다 이렇게 긍정 평가했고요. 네. 근데 다만 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있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모든 걸 바꿀 각오가 돼 있는지 오늘 회견을 보고는 알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야당은 혹평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빈술에만 요란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또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의 사적 수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네. 야당의 공세도 거세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북한은 오늘 새벽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다시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날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건데 이틀 전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 이 제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북한이 답변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2발은 연이어 발사됐는데 비행거리나 속도는 아직 분석 중입니다. 순항미사일은 제트 엔진을 동력으로 쓰는데 목표를 맞추는 정밀도는 높지만 탄도미사일보다는 파괴력이 낮고 속도가 느려 유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거리 1,500km 안팎의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주장해왔고 지난 1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10여 차례 시험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6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 이후 2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일에 맞춰 감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제안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반응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식량과 인프라 등 다방면의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우리 제안에 관영 매체를 통한 평가에 앞서 미사일 도발로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신뢰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강대강 맞대응을 가겠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직접 윤석열 정부의 경고 입장을 내놓은 데다 다음 주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게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오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이 법정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신중히 판단하겠다고만 밝히면서 오늘 바로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 앞에 나타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문에 출석한 겁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표와 현 지도부가 맞붙은 법정. 첫 번째 쟁점은 비대위 전환의 명분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 거리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국민의힘 당원이 정한 비대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당대표가 징계를 당했고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힌 비상 상황이었다고 맞섰습니다. 등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기타 이에 준하는 당의 비상 상황도 해당이 된다고. 추진 과정의 하자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한 최고위원이 의결에 참여했고 전국위원회 투표는 아무 토론 없이 ARS, 자동응답 전화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은 사퇴 처리가 되기 전이었고 예전에도 ARS 방식 투표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통상 가처분 사건은 당사자 피해를 줄이도록 서둘러 결론 내지만 재판부는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결론을 미뤘습니다.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정당 내부 사정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만큼 심사숙고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가 얼마나 명백하고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갈릴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재판을 건 초유의 상황을 맞은 국민의힘 내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거라고 본다면서도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오전에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의 비판은 챙겨보지 못했다고 말한 걸 그대로 되갚으며 노골적으로 비꼰 겁니다. 나아가 지금은 행정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상황이라고 비난하며
만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재판부가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부분만 전국위원회 등을 다시 열어 해소하면 된다며 비대위 체제는 지금대로 유지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이미 해임된 이 전 대표가 얻을 실익은 없을 거라는 게 친윤계의 판단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새 비대위 체제는 큰 타격을 받고 출구를 찾기 힘든 내홍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경우 정치적 책임론은 이른바 윤핵관을 넘어 윤 대통령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앞으로 당원 모집 등 당내 세력화를 위한 여론전을 병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논란과 함께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조짐까지 보이자 차단에 나선 건데요.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민주당 당헌 80조. 최근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자 당내에서는 이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검찰 말을 어떻게 믿냐, 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더기 기소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전당대회 준비위는 어제 검찰 기소가 아니라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으면 정지한다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고, 또 다른 내로남불이자 실망의 루트가 될지언정 야당 탄압의 루트라고 볼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경론 끝에 개정안은 수용 불가하다며 당헌 80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수의 비대위원들은 이게 혁신의 후퇴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셨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구제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가 의결로 정하도록 바꿔 검찰 수사로 기소되더라도 당직자의 직무를 유지시키는 결정을 쉽게 하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당헌 개정에 반대했던 박용진 후보는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첫 발을 뗐다며 환영했지만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는 것이고 당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던 당헌 개정 논란은 오늘 비대위 결정으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공방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은 새로 들어설 지도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어젯밤 강원도와 제주도 그리고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먼저 강원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릉과 양양 일부 지역에서는 좁은 지역,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마을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 안까지 물이 가득 차면서 주민들이 고립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방문 앞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젯밤 하천물이 순식간에 집안까지 들이치면서 승용차가 떠밀려온 겁니다. 어젯밤 집중호우 피해를 본 집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제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있고 냉장고는 이렇게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물이 빠졌지만 싱크대 위에는 진흙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강릉 주문진 장덕리 마을에 시간당 50mm 내외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자정 무렵 하천이 범람했고 주택 20여 채를 덮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집에 살림이 막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소파 위에 올라앉아갖고 둥둥 뜨는데 거기서 그냥 견뎠어요. 다급히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이미 집 안까지 물이 가득 차 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신 거지. 나는 이제 이렇게 물에 잠겨서 죽을 것 같아.
소방대원들은 구조에 어려움을 겪다 1시간 반 만에 집안에 고립돼 있던 주민 10여 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주민들은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무 등이 교량에 걸리면서 물이 빠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리에 통나무들이 많이 걸려 있었고 인근에서 절이 공사 중이었는데 그런 토사물들이 다리를 막아서 하천을 따라 산 입구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부러진 나무와 구조물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그 위로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을 뒷산 중턱, 불상이 쓰러진 주변부터 산사태가 시작돼 흙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지난달 24일 한 주민이 공사장 입구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마을 교량을 가로막은 것으로 보이는 벌채한 나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 재작년부터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화를 내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죠. 주민들은 복구 작업에 진땀을 흘리면서도 물난리의 이유를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제주에서도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와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라산에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밤까지 비가 더 온다고 하니까 제주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고층 빌딩 위로 번개가 잇따라치면서 하늘을 보라색으로 물들입니다. 곧 제주로 들이닥친 비구름은 시간당 최고 65mm의 비를 퍼부었습니다. 새벽녘 집중된 비는 순식간에 얼음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주택 마당은 물론 마을 안길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양수기를 돌려보지만 만조 시간대와 겹쳐 물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난 휴거직하거든. 벌벌 떨어붙이지. 비만한 뒤로만 이제 이꼴이 뒤로 오는 거 소방서 차오고 그게 막 기계 몇 개로 푸니까 이거 이만한. 이곳 동부 지역에는 오늘 새벽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길이 25m의 다세대 주택 벽돌 담벼락도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당탕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동차가 2대가 깔려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황당했죠. 농경지도 물바다로 변해버려 가을 수확을 앞두고 있던 농작물은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전기압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비닐하우스 한 채가 불에 탔고 비로 인한 피해가 13건 발생했습니다. 오늘 제주에는 한라산 300mm, 서귀포에도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밤까지 최고 20mm의 비가 더 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이 뛰면서 식품 가격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내세웠던 노브랜드 버거마저 값을 올리기로 했고요. 농심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가격 인상 압박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 배주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브랜드 버거, 다른 프랜차이즈 햄버거보다 20% 정도 싼 가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가격을 올립니다. 대표 메뉴인 시그니처 버거는 3,700원에서 4,000원으로, 가장 싼 2,200원짜리 버거도 2,500원으로 300원씩 오릅니다. 작년 말에는 버거류만 2.8% 올렸는데 이번에는 버거와 감자튀김 같은 격가지 메뉴까지 40여 종을 평균 5.5% 올립니다. 요즘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오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좋아할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버거값이 뛰는 건 밀가루와 식용유 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버거킹은 4.5% 값을 올렸고 롯데리아는 5.5%, 맥도날드도 2.8% 올렸습니다. 라면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농심은 2분기 국내 사업에서 3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1년 새 밀가루 46%, 팜유는 52%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라면 회사들은 작년에 일제히 가격을 올린 터라 또 올리기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 원가 구조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50%가 넘는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물가를 올리지 않고서는 영업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 과자, 커피,
탄산음료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최근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은 3분기에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은 석 달 뒤에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식품 물가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인상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자신의 그룹 지배권 회복을 위해서 수천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국가 경제에 미친 피해까지 고려해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엄벌을 내린 건데요. 보석 상태였던 박 전 회장은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당시 최대 건설사인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재계 순위를 7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룹은 자금난에 빠졌고 3조 5천억 원의 빚을 지며 사들인 대우건설은 이내 되팔았습니다. 이어 금호 렌터카와 금호 고속, 대한통운 등 주력 계열사들도 줄줄이 팔아치워야 했습니다. 2015년 박삼구 전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지분을 다시 인수하면서 그룹 재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인수자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 돈 3,300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의 불리한 거래도 마구 일삼았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선고 받으러 오셨는데 선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하죠. 심려를 끼쳐서. 법원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작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박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하면서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재벌 그룹이 법 질서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룹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계획적으로 대규모 공적 자금이 지원된 계열사 돈을 빼내 또다시 손실을 키웠다며 겉으로 드러난 계열사 피해보다 국가 전체에 입힌 피해가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징역 10년은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중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이보다 높은 처벌을 받았던 재벌 총수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던 한보 사태의 정태수 전 회장이 꼽힙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동양그룹 현지현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7년으로 깎인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감금과 폭행, 살인 같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자 이 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싶다, 데이트하자, 벼랑 끝에 선 느낌이다. 늦은 밤 집 주변을 서성이며 보내온 메시지들. 그래도 만나주지 않자 결국 집까지 들어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MBC가 최근 2년간 스토킹 범죄 판결 131건을 분석한 결과 73%가 스토킹이 주거침입이나 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는 물론 거주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들에게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는 살인과 강도, 성폭력, 유괴로 한정돼 있는데 스토킹 범죄를 추가한 겁니다.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판사 판단에 따라 출소 뒤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는 5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고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집니다. 다만 처벌이 모두 끝난 뒤 조치다 보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판까지 다 마무리가 되려면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리는 일이라서 그 동안에는 어떻게 또 피해자 보호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비어있는 부분이고 또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실제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작년 10월 한 달 13건이었던 스토킹 범죄는 올해 3월 무려 2,30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6월 월북 증거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해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이런 결론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보를 해체하는 것보다 보에 담긴 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후환경팀 김민욱, 류현준 두 기자가 낙동강과 금강의 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4대강 중에서 가장 많은 보가 집중 설치된 낙동강. 강을 따라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김해시 대동면 일대. 흐름이 정체된 강을 녹조가 뒤덮었습니다. 녹조에 덮인 강이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보입니다. 민간 조사팀이 녹조가 가득한 물을 컵에 담아봤습니다. 녹조가 얼마나 많은지 곤죽처럼 끈적끈적합니다. 낙동강 우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사태선 직선거리로 70km 떨어진 상류에는 합천 창룡보가 있습니다. 녹조가 점령한 강은 강에 비친 하늘도 녹조빛입니다. 강에다 초록색 형광물질을 풀어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합천 창룡보 상류 강가입니다. 녹조가 워낙 짙게 끼어서 물속이 아예 들여다보이질 않습니다. 이제는 낙동강의 별명이 되기도 한 녹조라떼라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보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녹조는 있었지만 어민들은 보가 설치된 후 녹조가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4대강을 전후해가지고 급격히 늘어났죠. 지금도 작년 한 2, 3년 전보다는 또 훨씬 좀 많아지고. 정부 조사 결과 어민들의 말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낙동강의 유속은 전체적으로 5배 이상, 일부 구간은 38배나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낙동강이라도 정체되어 있는 수역이 있거든요. 지금은 낙동강 전체가 강을 뒤덮은 녹조는 주민들의 식수도 위협합니다. 이곳은 경남 창원의 식수원인 본포치수장 부근입니다. 녹조가 긴 띠를 이루고 있는 이곳의 강바닥을 파헤쳐 살펴보니 지렁이를 닮은 생물이 나옵니다. 더러운 물인 사급수를 좋아하는 붉은 깔따구 유충입니다. 물이 사급수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생물입니다. 녹조가 증식하며 내뿜는 독성 물질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6, 7월 민간 조사팀은 일부 구간에서 최고 8,600 ppb의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 환경보호국이 물놀이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8 ppb의 1,000배에 해당합니다. 환경부는 깔따구 유충과 녹조 독소가 정수장에서 모두 걸러진다고 말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의 설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구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물질이 정수에서도 검출이 됐습니다. 이 독성 물질이 다 걸려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보에 담긴 물은 농민들에게 더 많은 물을 제공할 수 있지만 유속이 느려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가능하면 보의 문을 열거나 일부 보는 해체에 강물이 잘 흐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해마다 여름이면 녹조로 뒤덮이는 낙동강과는 달리 보수문을 개방한 금강에서는 녹조는 줄어들고 여러 생물들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강에서도 4대강 보를 다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류현준 기자가 금강을 취재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권고대로 물길을 개방한 공주보. 열린 수문을 통해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2달 전 봄 가뭄이 심해지자 정부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3주간 수문을 닫았다 열었습니다. 수문을 닫은 3주 동안 금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강변의 모래톱이 사라지고 대신 펄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최근 공주보에서 물을 채운 이후 생겨난 금강의 한 펄입니다. 이 펄은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두텁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모래톱은 물을 깨끗이 정화하는 한편 물새들에게 휴식처와 모기 활동의 공간까지 제공합니다. 그러나 펄은 강에 오염물질이 쌓이고 산소 농도도 부족해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보를 다시 닫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 수위도 낮아져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지자체는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이런 민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민원을 환경부에 민원 전달 그런 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주보에서 직선거리로 15km 상류에 있는 세종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철거를 권고한 보 중 하나입니다. 보를 개방한 후 자연하천의 모습을 되찾고 금빛 모래톱에서 꼬마 물대새가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세종보의 미래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해체 대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입장은 보 철거인가요? 아니면 활용성 제고인가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의 활용성을 좀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보해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세종시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세종시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요청하는 취지인 것이지. 현재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4대강 보해체 결정이 타당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나오는 감사 결과에 따라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권고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지역 여론의 향방에 맡기겠다 이렇게 가는 건 되게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팀이 돌아본 현장에서는 보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보해체 권고는 1년 6개월의 연구 결과 도출됐습니다. 만약 환경부와 지자체가 보를 해체하지 않기로 결론을 번복한다면 과학적 근거와 경제적 실익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는 문이 없는 냉장고들이 많습니다. 고객들이 상품을 고르고 사기 편하라고 문을 달지 않는 건데요. 문이 없으니 냉기가 줄줄 새나가고 따라서 전기도 많이 새겠죠. 최근에는 냉장고에 문을 다는 마트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마트 송파점의 신선식품 코너입니다. 대형 냉장고에 채소, 고기,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 건어물이 진열돼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으면 고객들이 상품을 고르고 꺼낼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문을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냉장고 밖으로 냉기가 줄줄 새어나옵니다. 날씨가 밖에 좀 습하거나 그런 날은 많이 춥고. 그만큼 전기요금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 같은 롯데마트인데 냉장고가 좀 다릅니다. 모두 문이 달려 있습니다. 5개월 전에 문을 달고 나서 냉장고 전기요금이 절반까지 줄었습니다. 신선식품도 더 안전해졌습니다. 먼지도 많이 쌓이는 것도 덜하고 물품 같은 것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지 많으면 이게 냉장 기능에도 좀 영향 미쳐요? 그 먼지로 인해서 결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두부만 해도 냉장고 온도를 10도 아래로 유지해야 하는데 5도만 올라가도 세균이 1억 배나 증가합니다. 문을 닫아두면 온도 유지가 훨씬 쉽습니다. 사실 마트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이렇게 한 손으로는 바구니를 들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이렇게 상품을 꺼내는 게 힘드니까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걱정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건 구매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위생적인 것 같기는 해요.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문을 달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상품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매우 높다고 고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매출에 대한 부분도 기존 달기 전과 단 이후에 결합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같은 곳에 설치된 문 없는 냉장고는 50만 대가 넘습니다. 이 냉장고들에 모두 문을 달면 1년에 1780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48만 가구, 웬만한 도시 인구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입니다. 한국전력과 식약처는 마트 냉장고에 문을 닫는 비용을 함께 지원하고 나중에 아낀 전기료로 돌려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다 난데없이 날아드는 쇳덩이 때문에 운전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적재함을 고정할 때 쓰이는 판스프링이라는 부품인데
짐을 더 싣기 위해 지지대로 불법 개조한 판스프링이 떨어져 날아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로 위에 흉기라는 악명까지 얻었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적발되는 차량이 속출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단속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일가족 4명을 태우고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그런데 2차로에 있던 화물차 쪽에서 난데없이 쇳덩이가 날아듭니다. 석 달 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도 달리던 화물차에서 날아든 쇳덩이가 다른 화물차의 앞유리를 강타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날아든 쇳덩이의 정체는 판스프링. 노면에서 전달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보통 바퀴 쪽에 설치하는데 일부 운전자들이 물건을 더 싣기 위해 적재함 날개를 받치는 지지대로 불법 개조에 쓰고 있습니다. 화물차 측면에 설치된 판스프링입니다. 이렇게 살짝만 만져도 흔들리는데 이게 도로에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결국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화물차 통행이 많은 영동고속도로 요금소.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경찰이 화물차 한 대를 멈춰 세웁니다. 판스프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고리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덜렁덜렁하면서 잘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르는 게 없어. 이게 말씀하시네. 15분 뒤 또 다른 화물차가 적발됩니다. 역시 판스프링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지만 화물차 기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개조는 승인을 받았지만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 대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해드릴게요. 허가 없이 판스프링을 추가로 불법 설치한 차량도 적발됐습니다. 좌측 세력에 우측 3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불법 풀려 그냥 떨어져 버리면 대형사고. 차량 불법 개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 못하는 거에 정지당하는 거예요? 아 이게 생겼니? 50분 단속에 적발 차량은 3대, 15분당 1대꼴입니다. 정부는 판스프링 같은 적재함 고정도구가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대구에서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초등학교 앞에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봉이 서 있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십자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자 아이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으로 내리막길에서 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상가를 들이받습니다. 속도가 조금 빨랐어요. 빠르면서 우회전은 뭐하고 바로 갖다 박았거든요. 헝거리면서. 트럭은 이 내리막길을 지나 건너편 상가 건물과 그대로 충돌했는데요.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고 이 학원과 상가까지 많아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트럭과 부딪힌 가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트럭을 몬 6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 다리와 가슴을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8시 40분으로 방학이라 등교생이 없었고 가게도 문을 열기 전이라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조금 늦게 왔는데 만약에 이제 왔더라면 엄청난 사고가 났겠죠. 평소에는 엄청 많이 다녀요. 애들이랑 뭐 차도 그렇고. 가게 앞과 인도에는 볼라드, 즉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말뚝이 세워져 있었지만 트럭이 치고 들어와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엿가락처럼 휘어버렸습니다. 사고가 난 곳에서는 3개월 전에도 8살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관할 구청과 협의해 사고 지점에 안전 펜스나 방지턱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노린 차량 절도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차종의 보안이 허술한 게 알려지면서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건데요. SNS를 통해서 훔친 차량의 영상을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런 절도범들을 부르는 기아보이즈라는 용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고속도로. 흰색 승용차가 차선을 가로지르며 질주하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를 두고 황급히 달아난 4명은 모두 10대로.
근처 도시에서 기아차를 훔쳐몰고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How do you actually steal a Kia? Is it an easy process? Hell yeah. Could you show us how it looks to steal a car? I can show you inside your car. 기아차를 훔치는 10대들을 추적 취재한 다큐멘터리까지 나올 만큼 기아차가 절도 타겟으로 집중된 건 일부 차종에서 보안 장치가 허술한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기아차만 골라 훔치는 10대들을 가리켜 기아 보이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10대들이 애용하는 소셜미디어 틱톡에서는 기아차 절도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훔친 차량을 과시하는 영상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틱톡 챌린지가 이어지면서 일종의 범죄 놀이가 되다시피 한 겁니다. 가로등 충돌, 대낮 주택가 추격전, 지그재그 도심 질주, 교내 난폭 운전 등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최근 한 달여 동안 600건이 넘는 도난 신고가 접수됐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9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올해 들어 최근까지 700대가 도난당했고 밀워키에서는 지난해보다 2,500%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런 현상이 극도로 우려스럽다고 경고하고 일부 지역에서 현대 기아차 도난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차를 도난당한 기아차 소유주들이 기아차를 상대로 잇따라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현대 기아차 미국 법인은 핸들 잠금 장치와 도난 방지 장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대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는 문제를 두고 일부 주민들과 무슬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건축을 막아선 안 된다고 판결했지만 주민들이 공사를 완강하게 저지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 자재를 실은 화물차 앞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밟고 지나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보자. 이곳에 들어설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한 주민은 거친 욕설을 쏟아냅니다. 급기야 공사 차량을 둘러싸고 자재를 옮기려는 인부와 무슬림들을 막았습니다. 결국 이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무슬림 측은 주민 반대를 피하려고 이틀 뒤 새벽에 공사를 재개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슬람 사원 공사를 막지 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골조 공사를 시작한 2020년 12월 이후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 공사장 앞에 붙어 있는 법원의 공시문에는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인 무슬림들은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situation is quite disappointing for our whole community because what we believed was that Korea is a civilized society. 이슬람 사원 건축 과정을 취재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도 주민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무슬림 학생도 때렸는데 현장에 있었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종교 생활을 할 권리와 땅 소유권을 침해받는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하이트 진로에 술을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본사를 점거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이 술을 운송해주고 돈을 받지만 화물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하이트 진로가 교섭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 노동부는 노사 관계가 아니라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2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거 농성 이틀째, 그늘도 없는 옥상에 10여 명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 3번 올라오는 음식이 지상과 유일한 접촉입니다. 하이트진로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3월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오비맥주보다 30% 정도 낮은 운송료, 기름값은 올랐지만 15년 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 측은 교섭은커녕 오히려 132명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말이 계약 해지지 사실상 해고입니다. 옥상에서 농성하는
화물 노동자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불합리하니 조금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고용 승계 가지고 압박을 했어요. 너네가 다른 일을 찾아보든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든가. 교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네요. 일방적인 통보에 인한 압박이었죠. 화물차 기사들은 참이슬 소주가 크게 그려진 차로 술을 운송해주고 돈을 받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은 임금이나 급료를 받는 사람들만 보호하는데 화물 노동자들은 건당 운송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노조도 파업도 모두 불법입니다. 화이트진로는 이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2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노동상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섭도 진행되지 않고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국제노동기구 ILO도 국가인권위원회도 모두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했지만 법은 요지부동입니다. 매우 협소하게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면이 여전하고요. 국제규범을 국내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마당인데도 노동부는 노사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 고공농성 해본 게 처음이에요. 가족들은 뭐 두말할 게 없을 거고요. 시민분들한테도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가 뭐 죽으려고 올라온 게 아니고 저희도 살려고.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중국은 6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양쯔강이 말라서 수력 발전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는데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파장을 미치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젖줄 양쯔강이 시작되는 충칭시. 강물 한가운데 돌에 새겨진 불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측 이래 최저를 기록한 양쯔강 수위에 물속에 잠겨있던 600년 된 문화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60년 만에 최악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양쯔강 곳곳은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고 땅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有180多座中小水库的水位低于或者接近死水位。 중국의 4대 화로라고 불릴 만큼 뜨거운 충칭을 비롯해 쓰촨 등 6개 성에선 78만 명의 주민이 식순환까지 겪고 있습니다. 원래 물이 풍부해 전력 생산의 80%를 수자원에 의존하는 쓰촨성은 전기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은 늘었는데 강물이 마르니 대책이 없는 겁니다. 쓰촨성은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CATL과 애플워치를 만드는 폭스콘, 도요타 공장이 모여 있어 중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지역입니다. 전력난이 심해지자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엿새 동안 쓰촨의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目前我们的厂房、食堂以及检测的设备都是停工的，员工也是全部安排放假、放高温假。 배터리 생산 중심이자 노트북 컴퓨터 칩, 애플 태블릿 PC의 절반이 생산되는 쓰촨의 전력난은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코로나로 신음했던 중국 경제가 하반기 가뭄과 폭염에 전력 수급난까지 겪으면서 당초 기대했던 경제 성장률 목표와는 더욱 멀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아카데미가 무려 50년 만에 한 배우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1973년 영화 대부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던 말론 브란도를 대신해서 무대에 올랐던 원주민 배우 리틀 패더 이야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72년 개봉작 대부.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마피아 일가의 가족사를 그린 영화입니다. 주연 말론 브란도. 영화 연기는 그가 있기 전과 후로 나뉜다는 전설의 배우입니다. 이듬해 아카데미 시상식. The winner is Marlon Brando in The Godfather. 대부의 배경음악이 흐르는데 시상대에 오르는 사람은 말론 브란도가 아닙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복장을 한 여성은 사회자가 건네는 오스카 트로피를 밀어내면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Hello, my name is Sasheen Littlefeather.
I'm Apache, and I'm president of the National Native American Affirmative Image Committee. 말론 브란도는 당시 할리우드 영화에서 인디언들이 야만적이고 잔인하게 묘사되는 현실과 인디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원주민 출신의 배우를 시상대에 올렸습니다. That he very regretfully cannot accept this very generous award. And the reasons for this being are the treatment of American Indians today.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한 첫 사례였습니다. 리틀 페더는 15페이지를 준비해왔지만 60초 이상 발언하면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아카데미 측의 위협에 쫓기듯이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50년이 지난 15일 당시 시상식을 주관한 아카데미 전 회장 데이비드 루빈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리틀 페더에게 편지를 보내 그 발언으로 당신이 견딘 폭력은 부당한 것이었고 너무 오랜 세월 당신의 용기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리틀 페더는 원주민들은 매우 참을성 있는 사람들이고 겨우 50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사과를 수용했습니다. 아카데미 측은 다음 달 행사에 리틀 페더를 초청해 사과문을 낭독하고 당시 사건과 영화계 원주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경기 부천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지하 빗물바지 안으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이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과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연달아 지나갑니다. 잠시 뒤 구조용 사다리와 밧줄을 든 구급대원들이 줄지어 걸어갑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 부천의 요양병원 건설 현장 지하에서 65살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모아두는 빗물바지 안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로 작업자가 집수정에 빠졌다며 호흡이나 맥박이 안 돌아오니까 CPR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는다던 남성이 3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자 지하 주차장을 살펴보던 동료들이 바닥 금속 덮개와 함께 구멍 안으로 추락한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동료들한테는 옷 갈아입으러 올게 해놓고서 안 오셔가지고 갔더니 거기 빠져 계셨어요. 사고 이후에도 건물 공사는 그대로 진행 중이지만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지하 2층 주차장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숨진 남성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에어컨 배수관 설치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아니라 에어컨 업체예요.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혹시? 이틀 됐어요. 숨진 남성이 발견된 곳과 비슷한 구조의 빗물바지입니다. 금속 덮개 밑에는 깊이 1.8m가 넘는 빗물바지가 설치돼 있는데 지난주 집중호우로 10cm 높이까지 빗물이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빗물 때문에 남성이 추락했을 가능성은 적다면서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에선 지난해 2월에도 구멍을 뚫는 기계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에 맞아 노동자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법을 적용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덕수고 투수 심준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2년 전 학교 폭력으로 지명 철회된 김유성 선수가 이번 드래프트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최고 구속 158km의 광속구 투수 심준석의 선택은 미국이었습니다.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국내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80 정도 잠깐 안 좋았던 거지 뭐 그렇게 제가 쭉 안 좋았던 게 아니어가지고 별 그런 걱정 안 하고. 다만 심준석이 미국 진출을 선언하면서 소속팀 덕수고는 국내 유망주 보호 규정에 따라 5년간 KBO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 판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명권 1, 2, 3순위는 한화와 기아, 롯데, 서울고 투수 김서현과 충암고 투수 윤영철의 상위 지명이 유력한 가운데 고려대 2학년 김유성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 2년 전 NC 지명이 철회된 뒤 야구협회에 1년 출전 정지 징계까지 받으면서
고려대 입학 이후에도 1년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김유성. 올해부터 다시 나선 공식 경기에서 시속 153km의 강속구로 건재를 알렸고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 지원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몇몇 구단이 김유성 지명 의사를 밝혔지만 여론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어떤 팀이 됐던 간에 1번까지는 아니더라도 2번 안에는 그래도 픽을 할 것 같다. 그 순위 안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사실 그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을지는. 피해자 어머니는 MBC와의 통화에서 김유성 앞길을 막을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2년 전 지명 철회 이후 사과도 없이 오히려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던 김유성 측이 이번 드래프트를 앞두고서야 변호사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다며 단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오늘 대통령배 고교야구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28년 만에 우승의 한을 푼 대전고도 대단했지만 지고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은 전주고 선수들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28년 동안 우승이 없었던 대전고, 무려 37년 동안 우승이 없었던 전주고. 오랜만에 우승 도전에 관중석도 들썩였습니다. 대전고 응원석엔 치어리더까지 등장했고 당연하죠. 저희 치어리더도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전주고는 재학생 응원단으로 응수했습니다. 오늘도 1점 차로 이길 것 같습니다. 할래 전주고! 하지만 승부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전주고 원투펀치가 투구수 제한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초반부터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전주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목이 터져라 쉬지 않고 응원을 펼쳤고 300여 명의 재학생들도 뜨거운 박수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결국 7대4로 승리한 대전고가 28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지만 최선을 다한 전주고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대회 자체를 즐겼던 만큼 대전고를 향해 아낌없는 축하를 보냈습니다. 주창훈 감독도 가장 먼저 선수들과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코치님이 저한테 말도 없이 8강 들면 롯데월드를 데려가겠다 이런 공약을 해서 제가 4강전 시작할 때 4강 결승 올라가면 워터파크로 바꿔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워터파크로 가게 됐습니다. 바라보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봉황대회까지 열심히 잘 준비하고 그다음에 휴가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나흘 뒤 봉황대기 1라운드에서 다시 만나는 대전고에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에이스 투수하고 또 손영기 선수하고 다 살아나니까 학생들한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심어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졌지만 즐겁게 잘 싸운 전주고의 반란. 그들의 행복 야구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 최고 연봉 선수가 된 SK 김선영이 지난해 우승의 영광을 뒤로하고 새 시즌에 대비한 체력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수준급 축구 실력도 뽐냈는데 발로도 드리블을 잘한다는군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화려한 드리블 돌파와 재치 있는 더블 클러치. 김선영은 지난 시즌 SK의 통합 우승을 이끌며 챔프전 MVP를 수상했습니다. FA 계약까지 맺으며 최고 연봉 선수가 되는 격경사를 누렸습니다. 시즌 준비에 돌입한 김선영은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400m 트랙 16바퀴를 7번에 나눠 뛰는 강도 높은 훈련. 무더운 날씨에 숨은 턱턱 막히지만 많게는 10살 이상 어린 후배들을 앞지를 정도로 지치지 않는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좋을 것 같아. 다 쏟았어요. 야, 근데 니네 저기 30대 중반한테 지는 건 좀 심하지 않냐?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네. 참아할 수는 없고 감독님 잘 뒤에 따라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항상 있기 때문에. 네. 휴식일에 펼쳐진 축구 대결. 3점 슈터 허일영의 슈팅이 잇따라 골문을 외면한 가운데 가드 김선영은 특유의 스피드에 발로도 드리블 돌파를 이어간 뒤 골까지 터뜨리는 축구 실력까지 뽐냈습니다. 어느덧 35살이 된 11년차 베테랑. 김선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연속으로 한번 반지를 뛰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부담감을 이겨내는 걸 또 좋아해서 이번에 한번 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정체전선이 물러갔지만 내륙의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높은 하늘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에서는 강북구 등 서울 북동쪽 지역에 소나기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각 비는 강원도 홍천과 경북 김천 등지에서 시간당 30mm씩 오고 있고 이들 지역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오후 한때 양양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영동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최고 70mm의 비가 더 이어집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도 등 내륙 곳곳에는 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이번에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밤사이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어지겠고 낮 동안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남부 지방의 밤더위가 한결 나아집니다. 광주와 대구의 최저 기온 22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서울은 23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으로 대부분 오늘과 비슷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사이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정체전선이 남하해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